영국 월간지인 모노클이 최신호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독일에 이은 세계 2위로 평가했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프 나이가 고안한 개념으로 설득의 수단으로서 돈이나 권력 등의 강요가 아닌 매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하드 파워, 즉 경성 권력으로서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물리적, 경합적인 힘을 지칭하는 개념의 권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세 가지 형태의 자원으로 분류해보자면 호감을 사고 있는 그 나라의 문화와 국내외에서 그대로 따르고 지키는 그 나라의 정신적 가치, 정당하고 도덕적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는 그 나라의 대외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강제력 등의 물리적 힘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매력을 말합니다. 페페티비야, 아니 케이팝이다 뭐다 해서 한국의 문화적 기상이 올라간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전세계 2등을 할 수 있어? 이거 진짜 맞아? 진짜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 소프트 파워 2위에 오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교수 조지프 나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도 원하도록 하는 힘인 문화, 이데올로기, 국제체제 창설 등의 능력 무형 자원을 소프트 파워라고 정의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소프트 파워의 대표 주자는 단형 문화력입니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은 1984년에 왜 한국 무대를 놔두고 외국 무대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서 문화도 경제처럼 수입보다는 수출이 필요합니다. 나는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도는 문화상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설득, 매력 같은 수단들을 통해 국제관계에서 이상주의적 논리를 현실화하면서 대립적, 위계적 국제질서의 외교적 대안과 수단을 모색합니다. 2010년대 들어서 소프트 파워는 학술적 논의를 넘어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국가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 홍보 컨설팅 업체인 포틀랜드 커뮤니케이션에서 발표한 작년 순위에서 한국은 소프트 파워 국가 20위에 올라 있었고 같은 기간인 모노클의 조사에서는 15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회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소프트 파워 리더가 되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모노클에서는 이 같은 현상의 구체적 근거로 영화와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돌풍, 삼성과 LG, 현대 등 글로벌 브랜드의 존재, 세계적 모범이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K-방역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모노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소프트 파워 평가 방식을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세계문화유산 방문객이나 유학생 수, 올림픽 메달 수 등의 지표를 활용하기가 불가능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대신 기존 조사 방식을 넘어 지난 1년 동안 여러 도전에 맞서 주목할 만한 일을 해낸 10개국을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소프트 파워 슈퍼스타들이라는 제목으로 통계 분석의 타이틀을 정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전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스타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우선 모노클은 한국이 엔터테인먼트에 있어 새 기준을 정립할 만큼 비약적 성장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세계가 K-팝을 즐겨 듣고 박찬욱과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지난 8월 21일 발매한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대중음악사상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에 올라 역사적 기록을 세운 바 있으며 이후로도 1위를 차지하며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뽐낸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력도 높게 평가받았는데요. 봉쇄 조치를 선택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대규모 검사와 추적 전략을 바탕으로 전세계의 찬사를 받았고 적은 누적 사망자 수는 한국의 접근법이 옳았음을 증명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일류 기업 삼성과 LG, 현대차 등의 업체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를 전세계에 알린 것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노클의 순위를 살펴보자면 1위 독일, 2위 한국, 3위 프랑스, 4위 일본, 5위 대만, 6위 스위스, 7위 뉴질랜드, 8위 스웨덴, 9위 그리스, 10위 캐나다를 소프트파워 탑10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아니 잠깐 스탑 돈 무브 4위가 어디요? 일본이라고요?
일본이 어떻게 4위지? 한국 거 일본 거라고 우겨대더니 한류 분위기에 편승해서 4위 했나요? 일본인들은 일본이 4위라는 사실보다도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일본에서는 한류가 시대적 유행이 아닌 일본에서 소비하는 문화의 한 형태로 잡아가면서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쿠타 나오키라고 아주 지독한 일본의 대표적인 혐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는 일본 전철에 뜨는 한국어를 비판하는 혐한 트윗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하쿠타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 누리꾼이 올린 일본 전철 속 한글 안내판 사진을 리트윗하면서 일본 전철에 왜 한글이 나오는 것이냐 구역질 난다고 거칠게 비난했고, 하쿠야의 이 발언은 다시 2,500여 번의 리트윗 7,800여 명에게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이에 동조한 일본 누리꾼들은 영어와 중국어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방망이로 때려 부수고 싶다. 한국어는 필요 없네요. 일본 TV에 한국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것도 불쾌하다. K-팝만 특별하게 보도하는 것도 이상하고 매스컴에 의한 세뇌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댓글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또 일본의 무역보복에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기대된다며 조롱했는데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냈으문이다.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자, 한국이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지 기대되문이다. 힘을 내세요. 한국 저력을 보여줘. 라며 국내 분위기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 뿐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의 큰 전환점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전후 일본이 외국에 대해 결연한 태도를 취한 첫 번째 날이라고 트윗을 추가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쿠타라는 사람은 작가뿐 아니라 NHK 경영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일제시기 조선인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며 한일합병 뒤에 강제연행은 없었다. NHK 차원에서 한인 강제 연행 유무를 검증했는가? 라는 천일 공노할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영방송인 NHK에서는 이 발언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주문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는 한 언론학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망언을 늘어놓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던 그가 돌연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드라마와 사랑에 빠졌다며 일본이 졌다고 패배 선언을 했습니다. 하쿠야 나오키는 자신의 트위터에 얼마 전에 친한 편집자가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한류 드라마가 재미있다고 말해서 나를 놀리는 것이 뭐니까 쓰레기 같은 한류 드라마 따위 볼 이유가 없음이다 라고 일갈했더니 추천인이 속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라고 한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넷플릭스로 한번 볼까? 라고 생각했던 그는 이후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한국의 드라마에 빠져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올린 트윗에서도 한류에 빠지는 것은 바보 같은 아줌마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랑의 불시착을 그렇게 부른다. 무지개라는 뜻이다.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다. 언어는 가치를 투영한다. 솔롱보스에는 몽골인이 한국에 느끼는 감정과 이미지가 반영돼 있다. 한국과 몽골 사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인종, 인류학적 체면성이 존재한다. 생김새가 무척이나 닮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두 나라 언어는 어순, 조사, 활용, 어미 변형 등에서 공통점이 많다. 역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에게 썩 유쾌한 기억은 아니지만 양국은 서로 역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고려양과 몽골풍이 그것이다. 이런 친숙함에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과 한류 콘텐츠의 선풍적인 인기가 더해지면서 한국을 배우려는 몽골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18년 한국에 있는 몽골인 유학생은 3,000명을 넘었다. 성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 몽골 초중고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은 4,000명이 넘는다.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인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10만 명 넘는 몽골 방문객을 맞았다. 몽골 인구가 약 300만 명임을 고려하면 30명당 1명꼴로 한국을 찾은 셈이다. 한국에서 몽골을 찾는 이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약 8만 명의 한국인이 몽골을 찾았다.
한국과 몽골의 인접 교류가 활발한 것과 정반대로 경제 교류는 교역액과 투자액 기준으로 2012년 정점을 기록한 뒤 정체됐다. 2019년 두 나라 교역액은 3억 2천만 달러에 그쳤다. 한국 전체 교역액의 0.03% 수준이다. 양적 빈약함보다 더 큰 문제는 질적 구태에 의한 함이다. 1990년 한국과 몽골이 수교해 경제 교류기를 트는 이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은 몽골의 자동차와 기계를, 몽골은 한국의 광물 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지극히 단순한 교역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몽골 경제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1990년대 체제 전환기를 지나 200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쳐 2010년대 중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경제 성장 관점에서 몽골 경제는 30년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발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바로 산업 다각화와 고도화다. 현재 몽골 경제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숙제는 광업 부문의 산업이 집중된 것이다. 광물 자원 수출이 전체 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는다. 특정 산업의 극단적 의존은 단기적으로 경기 불안정을 초래한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산업이 형성되지 못한 채 단조로운 산업 구조가 지속되면 전문화와 분업 수요가 저조해 복잡한 가치 사슬이 발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인적 자본과 관리 기술이 축적되기 어려워 고급 인력 확충과 도전적인 기업가 출현이 요원해진다. 이에 따라 민간의 경제 참여가 위축되고 금융산업 발달이 지체돼 궁극적으로 산업 구조 전환이 더뎌지면서 장기 성장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다. 이른바 중진국 함정이라는 현상이다. 몽골은 경제 발전 관점에서 보았을 때 광물 자원 생산과 수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성장 경로에 봉착해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 몽골 정부는 몽골 지속가능 발전 전략 2030이라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뼈대는 광업 부문의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 에너지, 정보통신업, 건설업, 관광업, 금융업 등을 포함하는 10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산업 다각화를 하는 한편 고부가가치를 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 고도화를 유도하려고 한다. 결국 교역과 투자의 질적 측면에서 현재 한몽경제협력은 몽골의 새로운 협력 수요와 정확히 배치된다. 따라서 한국과 몽골 양국 경제 교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려면 상호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새 틀을 짜야 한다. 새 협력 틀은 한국과 몽골의 경제 협력이 몽골 경제의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몽골의 산업 다각화와 고도화를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몽골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10대 산업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몽골의 주요 협력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재원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식품 가공, 의료 제조 같은 경공업 부문, 플랜트 건설과 발전 설비 효율화, 전자정보, 전자결제 시스템 등 정보기술 인프라 부문에서 전략적 협력이 절실하다. 이와 동시에 몽골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몽골 경제의 산업 구조 전환에 힘이 될 뿐 아니라 한국과 몽골 양국 사이 풍부한 인적 교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안정적인 교류를 하려면 궁극적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교류를 끌어내야 한다. 몽골인이 한국에 느끼는 친밀감과 호감을 바탕으로 지식, 기술, 경영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전수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채화한 몽골의 지식인, 지도자, 기업인을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민간의 신뢰는 활발한 경제 교류에서 근간이 된다. 한몽수교 30주년인 2020년은 한국과 몽골의 경제 협력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기존 한몽협력